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를 태워주신다고요? 아니 가는 길이 심심하니까. 예,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방송에 얼굴이 네. 잘 나오는 아, 이렇게 위치를 잘 잡아보세요. 예, 아니 예. 약간. 아, 이제 아예 이런 것도 다루시는군요. 직접. 아,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 주인공이시니까 그 진행자시니까. 이 정도면 해볼까. 자, 드디어 일단 내가 질문 드린 게 있어서. 아, 저한테요? 아니 이제 우리 전당대 오셨던 분을 3번 한번 눌러달라고 했는데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5,800분이 보고 계신데. 오, 동접이 5,800명이 네. 말씀이십니까? 그거 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이 할 때 2만 5천 명 됐는데 우와. 어제 좀 줄었어요. 지금 시간이 8천 명에서 만 명? 좀 많으면 지금. 그 정도면 100만 예, 구독자 유튜버던데. 100만. 3번도 있으시네요. 탄핵만 다비다님이 전당대회로 왔었다고. 내가 판사님도 왔었다고. 다스한님도 그렇고. 지금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까? 네. 이거 한번 켜서 댓글 좀 한번 보세요. 참 이번에 저기 강원도 득표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또 꼴찌했어요. 꼴찌에서 아니 아, 그렇게 6등만 좀 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얘기 하시기 전에 이미 거의 대부분 투표가 끝나서 끝난 상태죠. 뭐지 득표 상황 한번 저도 보여주세요. 아니, 금세 또 103만이네요. 100만 넘게 엊그던데. 그때 이렇게 빨리 넘어갔어요. 금세 또 103만이네요. 많이 스피커는 찾으시고요. 빨리 넘어갔어요. 자, 이제 강원도 득표 결과가 그냥 말씀 안 하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끄러운데? 아니, 뭐 다시 다 알고 있어요. 대표 후보는 90%가 넘었고, 역시. 최고위원님들이 최다 득표가 20% 나오네. 20.3%. 김병주 후보가 많이 나오네. 확실히 강원도에 연구가 있으셔서 그런가. 그다음이 전현희 후보, 안전벨트를 그다음이 매라시 김민석 후보, 이현주, 한주롱, 안전벨트를 매라시 홍석. 자, 알겠습니다. 안전벨트 맸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죠.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실제로 이 안전벨트를 진짜 매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김구희 전 커튼 좀 걷어주세요. 윤석열, 김구희 주가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안전벨트 안 매면 큰일 나죠. 거기다가 아무데나 지금 갖다 들이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고 있어서 안전벨트 잘 매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맸습니다. 하여튼 전당대회 지금 처음이죠? 예, 저는 사실은 갑이 전당대회 같은 거 최고의 선거 나서는 거 생각을 못 해봤었다가요. 처음으로 지금 해봤어요. 이번 전당대회가요 약간 특이해요. 예, 예. 종전의 전당대회는 사실 좀 널널했거든요. 초선들이 주로 나오고 많이 나와야 뭐 재선이 나오고. 그래서 그때 당시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최고위원 비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선택하기가 그때 당시 두 명을 누구랄까 한 정도? 근데 이번에는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대. 다들 그 말씀 네, 하시더라고요. 선택하기 너무 어렵대. 누구 빼고 하냐. 누구 빼고 하냐. 다 괜찮은데. 그런 거. 제가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궁금한데, 네. 아무 진짜 그때도 물어봤지만, 의외로 잘 안 나온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아침에 제가 유세보다 더 중요한 기회니까 말. 네, 오늘 아침에 제가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 오는데 그 대구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라는 또 있죠. 그래도 거기도 한 20만 정도 구독자 엄청 되는 늘었던데. 그분이 분석을 좀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영대가 왜 이렇게 득표를 못하냐. 그거 진짜 왜 그런 거야? 나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영대 했던 일을 이렇게 쭉 하면서 예, 자기는 뭐 이렇게 민영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좀 납득이 좀 되던데 우선 그 탈당까지 해가면서 검찰 정치검찰과 싸웠던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다. 많이 잊혀졌다. 근래에도 이 좀 열심히 검찰들하고 정치검찰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것이 좀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되게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온라인에 되게 약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근래에 제가 온라인에서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민영배 악마화가 좀 있대요. 근데 그것도 뭔지 또 사실은 좀 굉장히 영향이 있는 거야. 악마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 이제 악마화해? 예를 들면 뭐 조국 그 혁신당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조국 혁신당하고 가까운 건 좋은 건데 왜 그러지? 아니 이를테면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난번에 사실은 그 광주시에서 시당 선거를 둘러서 당초에 이제 제가 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하려고 했다가 최고위원 생각 못하고 이제 시당 위원장을 맡아서 하려고 했는데 혁신의 쪽에 이제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 원래 둘이 가까우신 사이죠. 아 지금도 가깝죠. 아주 가까운데 좀 오해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민영배가 평소 말하는 거하고 달리 뜬금없이 그 기득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현역들 중심으로 해서 당원 중심으로 안 가고 현역들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합의 추대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주동자 아니냐. 아 그래? 이렇게 또 올리기도 하고 근래에는 또 그 제보자 X라고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사건 관련된 게 있는데 그것도 그 뭐예요? 그 이제 제보를 좀 받아서 어제 나한테 그 누가 문자를 보냈더라고? 네 제보를 좀 받아서 그걸 이제 검찰 영털이다 사건 조작하고 있고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인데 뜬금없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관련된 제보를 했는데 제보자 보호를 잘 안 한다 그런 얘기죠. 뭐 밤입니까? 그런 등등 지금 그러니까 원래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혹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 지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어디선가 하여튼 그 민영배가 마치 뭔가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뭐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에서 제가 좀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근거 없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쉽게 그렇게 먹히나? 저는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쉽게 먹힐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계속 그러니까 대구의 그분은 이 온라인에 너무 약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중요하죠. 약한지는 모르겠는데 당원들이 되게 활동적인 권리당원 수십만인데 그 중에서도 막
적극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행동하는 웬만 수만 명? 규모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게 그 정보를 일방적으로 막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이번 전당대회 특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사모 이래로, 그리고 촛불 시민들 이래로 완전히 저희 지금 국민들도 바뀌고 시민들도 바뀌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정치의 정당의 주도권을 다수의 당원들이 이제 확보한 그런 상태여서, 그래서 되게 이번 전당대회에 적극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흐름에 어울리는 역량인 분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선택이 좀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있어서 뭐 제가 좀 아무래도 좀 딸리겠죠. 역량이 딸리는가 봐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고 보는데요. 선택을 못 받는다고 역량이 딸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긴 뭐 지난번 대선 생각해보면 대표님이 역량으로 해야 10배 100배지만 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 근데 그때 그 대선은 정말 너무 정말 미안한. 그러니까 보니까 은근히 온라인에서 대표님하고 저하고가 가까운 사이, 그리고 대표님 정치를 계속해서 제가 뒷받침하려고 애썼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덜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2021년 초에 처음으로 뭐 이렇게 지지선을 했다거나, 그 후로도 뭐 대선 캠프에서 이렇게 전략본부장으로 모시고 이제 후보를 모시고 이렇게 잘 가담했다거나, 그 후로 한 번도 뭐 다른 게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면 제가 수박으로 한번 혼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떻게 수박이 돼?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수박이라고. 나한테는 수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연동형 비례제 제가 주장할 때, 그때 이제 대개 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 않습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고, 그렇지.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제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야 당연히 당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 이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일찍부터 뭐 당시에 대표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멀리 보면, 그리고 정치 지형 전체를 보면 어쨌든 전략을 좀 해본 저로서는 그 연동형이 맞다, 연동형이 이기는 거다. 왜 그때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간 통계자료를 쫙 봤는데 연동형으로 가면 저희가 지역구만 해도 151석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반은 넘을 거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연동형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대표님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수박이란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그럼 결국은 나는 제가 연동형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결단이 사실은 이번 총선 승리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 정치 지형이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조국, 그 당시엔 당을 만들기 전인데,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기 전인데, 광주에 그 5.18 묘역에 한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는 이제 옛날에 청와대에서 좀 이렇게 민정수석을 하고, 저는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좀 잘 아는 사이여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거 보고 또 저한테 좀 그래서 이거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좀 낯을 좀 부끄럽지 못해서
아, 내가 진짜 찐명이거든. 친명이야. 그거 다 알잖아. 뭐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그런 몇 가지 것들 때문에 제가 한때 수박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별로 큰 요인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저를 수박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왜 대표님 수박이라고 했어요? 그 이번에 경의장 선거 관련해서 이제 플레이 있다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의원식 편 됐다. 그러니까 수박이다. 하여튼 뭐이 논리에 빠지다 보면 이런 도구마에 빠지다 보면 사실 이상한 결론이 이룰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의원식. 그럼 아니 뭐 예를 들면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이제 빠지는 건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자 그 팬 중에 일부가 그 윤석열 지지를 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명했잖아요. 문재인 지지한다면서 문재인 지지 클럽이라면서 문재인을 제명. 문팬에서 문재인 제명. 문팬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 그룹 중에 일부가 제명한다고 뭐 플레이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뭐 이상한 짓인데 하다 보면 이제 끝에 가면 전혀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권리당원들의 판단이 이재명이라는 사람과의 친소 관계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내가 보기엔 아닙니다. 왜냐면 다 뭐 적대적 관계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포인트가 저한테 지금 좀 온라인이 당원들한테 지금 전 잘 모르죠. 근데 내가 어제 제가 원래 있는 얘기 다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아예 무슨 말씀? 그러니까 그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제보자 X 얘기했는데 전 내용 전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약간 악영향을 줄 수는 있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팩트, 진실 이걸로 이제 수렴하거든요. 예.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말 못할 사정들도 있는 거거든요. 말 못할 사정이 투명하게 다 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해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런 곡해나 오해 또는 뭐 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데서 오는 타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 역량이 지금 좀 안 되는 거죠. 인지도 떨어지고 그런 건가요? 그래서 어제 이동영하고도 그런 얘기를 이동영 좀 복귀해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포 한 문이 부족한 판인데 미사일급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계속 쉬면 되겠냐. 그래서 복귀하라고 이제 제가 강제 출연을 시켰거든 사실은. 여기 이 방송에.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시간 하는 거든. 제가 김민석 의원하고도 할 얘기가 좀 있어서 제가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걸 보고 막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동영이 하고 사귀 좀 가까이 좀 하라고. 뭐 걱정해서 하는 거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조국 대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동맹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 되고 역할이 다를 뿐인데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걸 자꾸 다른 걸 자꾸 찾아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 전체를 해치는 거다. 나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필요하고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기까지 한대. 그걸 왜 자꾸 온니 우리만
온리 순수주의 이렇게 하면 우리 폭이 좁아진다. 순혈주의 가지고는 그래 하면 큰일 나거든요. 집권에 정말 장애인이 되죠 오히려 지금. 그걸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치가 아니지. 정치의 예. 본령에서 벗어나는 거죠. 정치는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것도 공존하면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나가는 거지. 이거 나하고 틀려 제거, 나하고 틀려 제거 이러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 난 정치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 틀리다고 제거하거나 틀리다고 빼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 혼자만 남는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뭐 그 입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뭐 그런 생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어. 조화를 지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 그런 생각하면 너는 너 필요 없어 이러면 또 안 되거든. 그것도 안 돼. 예. 황희정승의 태도가 저는 옛날에는 아니 이 사람이 뭐 장난하나 이랬대요. 그래 아니 이렇대요. 그래 왜 두 개 다 다른데 왜 다 그렇다고 하십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젊을 때는 그런 생각했지만 좀 나이 들고 책임이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 공존해야 돼. 공존해. 근데 이거 나하고 틀리면 제거해야 되겠다. 극단적인 형태가 지금 저쪽 세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도 하고 윤석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서로. 제표랑 수구 카르텔이 다 지금 그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우리는 내부에서든 어디서든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 역시 크지 않다. 별거 아니다. 그것도 크지 않다. 왜냐면 그것도 이겨내야 될 과제지. 그걸 부인은 하거나 관리할 수도 없잖아. 타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한 역할이 옛날에 그 탈당하는 것처럼 뭐 그때 욕 얼마나 먹었어요. 언론들 욕하니까 뭐 우리 당 내에서도 저는 나쁜 놈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있었죠. 절대로 폭당시키지 마라. 그래서- 아니 우리끼리 꼼수래. 아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한 건데 결국 그건 광주 시민들이 알아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명이죠. 8명 현역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압도적 지지를 통해 살아남은 제일 큰 이유는 당을 위해서 싸우고 헌신했기 때문인데 제일 큰 게 저는 그때 그 탈당 손해 검수완박을 위한 탈당. 공격을 감수하면서도 한 거잖아요. 사실은 당원들이 보상해 준 거죠. 보장해 준 거죠. 지금 제가 저는 일단 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판단하겠지.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잊혀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저한테 앞으로 그 얘기를 계속 하래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연설할 때 그 얘기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라.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지금 뭐 그렇게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저희 당이 굉장히 이 중요한 지금 전환기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그런 시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싸움을 잘 끌고 가는 데서도 그렇고 또 준비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최고위원 이 꾸리기가 참 당원들이 생각할 때 최고위원 어떻게 앉을까 저는 그렇게 볼 것 같거든요. 대표님 계시죠. 그리고 왼쪽에 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시고 그 오른쪽에 누구 앉힐까? 그 옆에는 누구 앉힐까? 저 박찬대 최고 옆에는 누구 앉힐까? 그 그림을 생각하겠죠. 이 그림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림 종합적으로 보겠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도 좀 시키고 또 단일 대우를 꾸려가되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또 동시에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뭐 검찰개혁 앞장서고 또 광주 출신, 호남 출신은
하나 좀 그 5명 안에 그 라운드에 좀 끼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부터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요. 네. 사실은 뭐 호남 출신, 광주 출신 얘기는 아예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 그 그게-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그 검찰 개혁에 앞장선, 제가 검찰 개혁에 앞장서는 건 너무 저한테는 사실 제가 정치하게 된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 5월 23일에 그렇게 잤을 때 저는 검찰이 너무너무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죽음을 몰고 갑니까? 그러게. 근데 제가요, 왜 요즘 검찰 관련 싸움은 제가 다 끼어들어서 지금 하거든요. 하고 계시지. 네, 다 하는데 제가 이유가- 부탁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유가 딱 지금 쟤들이 보니까 진짜 대표님만 아니면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대표님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폭탄급, 미사일급이 자기들한테 위험 요인이란 말입니다. 가장 두려운 무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제거해 보려고 진짜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장서는 쪽이 정치검찰들이어서 네. 요거, 그러니까 윤석열의 손발을 잘라내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치검찰 이거 힘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탄핵도 하고 특검도 하고 뭐 가서 시위도 하고 네. 진실 밝히는 그런 싸움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법조인이 아니니까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렇죠. 예. 법조인들은 법조인도 약간 좀 조심스럽고, 근데 거기 갇히는 면이 있어요. 예, 시각도 시야도 좀. 그래서 아까 그 제보자 X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보를 이렇게 좀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었는데, 저희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단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보자 보호원이거든요. 근데 당이 이걸 재빨리 제보자 보호를 해주지 못하니까 아직 저희들이 거기서 제보한 내용을 밖으로 이렇게 알리거나 그러진 않았고, 제가 그러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쪽에서는 좀 서운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도 얘기 안 해주세요? 그거는 말씀드려봐야 굳이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대표님께까지 그걸 상의드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주변에 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 일하고 상관이 있든 없든 제보자, 내부자들 보호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그건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고 이제 또 제가 사실은 진짜 지난번 대선 지고 나서 제가 2001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선까지 거의 한 2년 가까이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좀 만들어보자고. 아니 저쪽에다가 정권을 넘겨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딱 지고 나서 진짜 한 달간은 야, 이거 정치를 계속 해이고 하다가 안 되겠다,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아니 대표님도 나서서 그걸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다시 마음을 먹고, 제일 보니까 저쪽에 공격을 막아내는 거, 그러니까 쟤들은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쪽에 공격을 막아내는 일이 조용히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온 건데, 요즘은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저렇게 이제 윤석열 쪽에 엉망이 되니까 이제 진짜 좀 뭐 빨리 될지 뭐 정상적인 제도적인 그런 틀대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쪽에서는 싸움을 제대로 하고, 또 한쪽,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싸움을 제대로 하고, 한쪽에서는 준비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가 대통령 모시고 일해본, 그것도 2번씩이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제가 지자체도 좀 해보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좀 최고위원 가서 좀 집권 준비 설계,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최고위원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딱 표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 입장에서도
골라야 되는 게 괴로운 일이야. 전에는 고르는데 망설임이 없었어. 아 근데 이번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장점이 다들 장점이 있고 그래서 정말 저도 사실은 예선 전에 투표했잖아요. 예. 안 하셨습니까? 진짜 어렵다. 내가 한참 걸렸어 그거 하는데. 투표할 때. 네, 한 너무 표는 저 주신 걸 알아도 되죠? 아니 근데 네. 이번에 보니까 또 다 수도권이세요. 7분이. 그렇다면서. 네, 서울에 4분, 경기 서울 주변 경기에 3분. 저만 지역이어서 거기도 광주고 그래서 아니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좀 하나 정도는 5명 안에 끼어나도 될 것 같은데. 지역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 주장도 상당히 먹히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지는 다음 주부터는 좀 세게 좀 얘기를 말씀드려보려고 네. 해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그림을 딱 보고 그렇죠. 저리 저 네. 위치에 누가 있어야 있으면, 돼. 누가 네. 있어야 돼. 그 생각이 그게 제일 큰 고민이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뭐 이런 용도로 쓸만하고 여기는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쓸만하고 저기는 보니까 이런 용도로 쓸만하고 다 쓸만하거든요. 다 용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당원들이 지혜로우셔가지고 그 사람이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온라인상에 뭐라고 해도 다 진실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고 그렇게 다 정리가 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를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놓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히는 김민석 후보가 아까 그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라고 하던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 그 행정을 하면서 인사관리 행정을 하면서 그 계속 제가 부청장 때부터 듣고 있는 그리고 지난 TF 써먹 소적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사처에서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니까 그 자리에 보내겠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역량이 뭐냐. 그래서 그 역량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앉히는 게 제대로 된 인사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하신 말씀이거든요. 맞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딱 들어서면 그 옆에 이제 원내대표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쫙 앉히면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투쟁력도 있고 그리고 준비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좀 잘 설명하세요. 안 알려져가지고 지금 그게 또 중요하죠. 이번에 수십만 명이 투표하는 거니까 이제는 일단 이게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적인 얘기 하나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추웅식 교수라고 산업 디자인 하면서 김부겸은 친구분이 상관이 됐어요. 산업 디자인 하면서 저희 선거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딱 남는 얘기가 그 인지에서 지지로. 그렇죠. 예. 무조건 인지도를 올려야 돼. 그리고 인지해야 비로소 지지 여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인지돼야 돼. 그 얘기를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내가 얽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부고 말고는 나는 게 좋다.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죠. 나중에는 존재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하여튼 존재가 기억이 나면 좋든 말든 선택되는 거고, 또 세상 일에 다 양면이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상응하는 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극렬 안티가 생기면 극렬 지지자가 생기고, 극렬 지지자가 생기면 극렬 안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자연의 지금 섭리 같은 거지. 예. 그게 어느 쪽에서 균형 더 많냐를 만드는 건 실력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그 온라인에 제가 약간 특히 안티를 보면서 맞아. 근데 지금 하신 말씀 안티가 생기면 그 상당히 지금 내가 좀 그 판에서 좀 팬도 생기지. 예,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 저희가 이제 그 경선 캠프 꾸려가지고 당시 대선부터 경선 캠프 꾸려가지고 이렇게 모일 때 제가 이제 한번 보고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서 만든 보고서인데 그때 지금 그 하신 말씀 제가 그때 뭘 보고 그 가능성이 그나마 우리 당에서는 제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냐면 그 인지에서 지지로까지 가려면 그 단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선 호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호감이 좀 생겨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호감을 지지로 가져가서 그 다음에 그 지지하는 건 사람이 어디까지 가버리면 되냐면 내가 이재명 지지자야, 이재명은 이렇게 훌륭해, 혹은 이런 점이 장점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가 홍보할 정도가 홍보할 정도가 되면 이제 완벽하게 그게 되는데 그 단계의 전환율이 가장 높은 분이셨어요. 네, 그때 분석해 보니까 가장 높은 분이셨어요. 저는 사실 그때는 그 대통령이 꼭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능성이 가장 큰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이 철학이 정치 철학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지하고 이제 가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요즘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정치적 자산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이 정치적 자산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지난번에 제가 재판에 다녀왔더니 그것도 또 이제 흉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판 과정을 정치에 이용하려고 그러냐. 관심 가지고 뭐 없지. 그런데 그것도 저는 사실은 이 재판이 이재명의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표 개인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가 개인이면 이런 일 안 당하지. 안 당하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이건 민주당 재판이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지켜보다가 휴전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거 의원들이 많이 가서 저는 봐야 된다고. 제가 그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려니 생각을 했지만 그 자료로만 보는 거하고 달리 그러려니 생각을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뻔히 변호인이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제시하는데도 억지로 갖다 깨 맞추는 그 조작 현장을 제가 본 거거든요. 사실 그때 다녀와서 제가 포스팅을 준비해놨어요. 아주 길게. 그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어떻게 조작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다 정리를 했다가 안 올렸습니다. 포스팅. 왜 안 올렸냐면 사실 그 염려를 좀 제가 했거든요. 그날 가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또 제가 재판에 가서 저는 응원하러 가고 뭐 거기서 뭐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모습 보이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 가지고 또 포스팅해서 막 이렇게 하면 이재명 팔이 하네 그 재판장까지 가서 그럴까 해서 제가 안 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올렸어야 돼. 그때 말씀 나눈 이게 저는 실제로 그 현장을 아무리 물사 출신이라도 거기 가서 한번 저는 말씀하신 분 봤으면 좋겠어요. 그 현장 뭐 여럿이 갈 필요는 없지만 몇 사람씩 가가지고 똑똑하게 그 과정을 봐야 되고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와서 제가 지금까지 이 싸움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게 쟤들 무너뜨리려면 쟤들 이거 허위무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검찰이고 얘들 여기 이쪽부터 좀 선발을 좀 잘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해야 될 일이 많죠. 여기가 영주인데 영주 이 동네 잘 사과. 모르죠. 사과밭이 많이 호남 분이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가 풍기거든요. 풍기. 영주 중에서도 풍기. 풍기면 풍기는 원래 인삼이 유명한데. 아 풍기 인삼. 저런 게 지금 인삼밭인가요? 인삼밭 많이 남아있지. 예. 뭐 이거 씌워져 있는 거 다. 요새 저기 옛날에 있는 다 인삼밭이었는데 예. 사과밭으로 많이 바뀌어버리고. 영주 사과도 유명해지다 보니까 인삼보다는 사과가 많이 남나봐요.
그러니까 다 인삼밭이 사과밭이 되고. 아, 그런 시대가 돼버렸네요. 사과가. 사과가 하긴 사과가 뭐 하나에 10,000원까지 올라갔으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고. 그런 겁니다. 사과가 그 소위 OECD 국가의 평균 가격의 3배래요. 우리나라 사과가. 물론 우리나라 사과가 유럽에서 파는 사과와 저는 다르죠. 품질이 달라. 거기는 그냥 포삭포삭하고. 포삭하고 가는 건데 우리나라 완전 예술 작품이잖아. 사과가. 끝내죠. 모양, 맛, 향 뭐 이게 차이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3배씩이나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 물가가 이게 그냥 자연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형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얘는 시장도 정부의 눈치를 보거든요. 시장이 눈치 보고 딱 한 개예요. 정부예요. 네.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책 기조. 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시장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시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견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느끼면 합리적으로 갑니다. 그 대목이 정부 역할이죠. 그게 정부 역할이지. 국가 역할. 막 개입해서 막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네.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가만 보니까 관심이 없어. 방치해. 우리가 뭘 해도 관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라고 하면 힘센 놈들이 마음대로 비정상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시장은 방치해 놓으면요, 시장 속의 강자들이 이윤을 키우기 위해서 왜곡을 하게 돼 있어요. 조선 시대에도 매점 매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 벌고 많이 쌀 매점 매석하고. 그래서 나중에 매점 매석을 참수했잖아. 그렇죠. 네, 제재했거든요. 왜냐면 당시 상짓을 어지럽히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물가가 정부가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지금 말하는,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내가 보기에는 방임을 넘어서 방치에 가까워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센 내버려둬, 놈이 내버려둬. 방치예요. 그러니까 시장 쥐락펴락하게. 신자유주의, 그 이전에 자유주의, 이걸 넘어서서 야경 국가의 자유 개념, 방임, 이것도 더 넘어서서 방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시장이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정부의 눈치를 안 보고 이윤을 늘리는 방향으로 최대치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가 뭐냐면, 바나나 값이 세계에서 왜 비싸냐고. 우리가 수입하잖아. 다른 나라도 바나나 수입하잖아. 그런데 왜 우리나라 바나나만 더 비싸냐고. 시장에서 예를 유통 들면 과정에서 장난치 왜곡이 발생하는 거죠. 정부가 통제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매점 매석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거든. 지금도 네. 담합을 하면 되거든. 왜냐면 소규모 유통업자들 빼고 대규모 유통업자 몇 군데만 담합을 해서 얼마 이상 합시다. 원래 이걸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조사하고 제재를 하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걸 방치를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담합이 발생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매점 매석이 발생해요. 근데 못 느껴, 못 찾아. 조심을 안 하는 거죠. 자유의 이름으로 방임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는 영역의 물가까지 덩달아 오른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나나 값 같은. 바나나 값.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지금 말씀하신 시장을 국가가 정부가 방치하면 그런 일이 온다. 방치하면 시장이 오만해지죠. 그러니까 그 자유와 방임, 방치, 이거를 사실은 구분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자유라는 이름을 시장이 드디어 이해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고물가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원가하고 생산 원가하고 가격하고 너무 괴리가 커.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얼른 정권을 하여튼 저희들이 탈환해서 집권을 해서 시장도 좀 하고. 그러니까 여기 시장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요. 단체장 해오셔서 알잖아요. 민주주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단체장 하던 마지막 해 그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그런 책을 봤는데 그 에릭 뉴라고 하는 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인데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원이라고 하는 게 방치해 두면 온갖 잡초들이 달아나서 정원이 망가진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다. 그런 논리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이번에 제가 꼭 좀 대표님 모시고 좀 최고위원 해보고 싶은데 아까 한 2가지 요소를 알려주긴 하셨지만 혹시 이렇게 가다가 그거 아닌데 싶으면 지혜를 좀 주시죠. 제가 관여하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필요한 거 제가 필요한 건 얘기하죠. 관여하시면 안 되죠. 관여하시면 안 되는데 다 우리 그래도- 식구들이 예. 아니 근데 국힘은 저기 적어도 아예 적어도 있더만요. 그 러닝메이트? 예. 그 이상한 짓 한 거죠. 그 하던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그럴 수는 더군다나 없죠. 다 우리 식구들이라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좀 본인의 역량이 충분히 잘 발휘되면 좋지. 제가 그래도 근데 그건 그-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 한 사람은 넣어주라. 예. 지방 지역. 예, 예. 아니 그리고 사실은 부청장하고 제가 부청장하고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호흡을 잘 맞춰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호흡을 잘 맞춰왔는데 아무튼 기회를 좀 주면 좋겠는데 당원들 판단이 결국은 지금은 대의원 비중도 엄청 낮아졌죠. 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뭐 대의원 비중이 지금 한 14%입니다. 14? 14%. 점 네. 기준으로? 56, 14, 3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56, 14. 예, 그래서 70이니까. 뭐 당원 주권 시대 70 중에 14면은 그래도 한 25, 100% 기준으로 하면 25%쯤 되나? 당원만 놓고 보면요. 당원 포션만 그렇죠. 보면 예. 3대 7? 아니죠. 3대 7 더 되죠. 2대 2대 8? 그렇죠. 5, 4, 20 14대 54? 14대 56. 예. 그러니까 5, 4, 20, 70을 하는데 한 4분의 1은 넘죠. 4, 40, 4분의 1이 조금 더 되네요. 넘는구나. 25% 정도. 5분의 1. 4대 1 정도. 5대 1이구나. 4대 1이니까 5분의 2. 5분의 1. 20%. 그렇죠. 2대 8 되면 되거든요. 파이팅. 네.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4번. 4번. 원래 4번은 안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아, 그렇대? 네, 안 떨어진다는데. 근데 지금까지로 봐가지고. 신화를 만들어 보세요. 워낙- 신화 깨지면 안 되지. 아니, 강원에서 제가 좀 6등으로 좀 올려달라 그랬더니 바로 안 올려주시네요. 대구에서 올려주려고 그러신 거. 그러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전심도 줘야 되겠다. 아니, 자.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그냥 이것도 일이죠. 라방도 해주시고. 이것도 진짜 건강 챙기십시오. 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